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스탁 라이브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코스피가 5,000선을 처음 돌파했을 때 제가 이 자리에 섰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다시 서게 됐네요. 한 달 만에 다시 서서 앵커 브리핑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역사적인 날이기 때문이죠. 코스피 6,000시대 개막. 지금까지 여정을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상 첫 증권거래소는 1956년 대한증권거래소의 설립으로 시작됐습니다. 당시에 12개 상장사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처음으로 코스피가 4자릿수대에 진입하기까지 무려 3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삼저 호황의 영향으로 증권주가 당시에 강세를 주도했고요. 업종지수가 3,000% 넘게 급등하면서 1989년 코스피는 처음으로 1,000선에 올라섰습니다. 당시에 농부들이 논 팔고 소 팔아서 증권회사 객장으로 모여든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주식 투자가 대중화됐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제방송을 처음 했을 때가 동그라미 요 무렵인데요. 코스피가 박스권에 갇혔다고 해서 박스피라고 불린 당시였습니다. 위로는 2,200선에 막히고 아래로는 1,800선에서 갇혔습니다. 이 10년 동안 연율로 나누면 해마다 2.7% 정도만 상승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사태가 터졌죠. 당시에 짧은 쇼크를 겪으면서 1,400선까지 장중에 추락하기도 했지만 각국의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 즉 재정을 쏟아붓고 돈을 풀면서 2021년 1월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는 3,000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4월을 기점으로 오랜 박스권을 넘어서는 대도약을 이뤄냈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작년 6월 3,000선 돌파 후에 보시는 바와 같이 2개월 횡보했고 11월에 4,000선 돌파 후에 2개월 또 횡보. 그런데 올해 1월에 5,000선을 돌파한 후에 거의 횡보 없이 한 달 만에 6,000시대를 연 겁니다. 이제 여기서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추세에 편승해서 더 실을 것인가 아니면 비중을 줄일 것인가. 가만히 시장을 보고 있자니 배가 아프고 지금 시장에 뛰어들자니 무서운 상황이죠. 그럼 그 힌트를 찾기 위해서 코스피가 그동안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주가는 영업이익의 함수라고 하죠. 대부분 글로벌 증시들이 지금은 이익 모멘텀이 개선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특히 빨간 선 한국 증시의 EPS, 주당 순이익 증가율이 140%로 전례 없는 속도로 이익 전망이 강화되고 있는 환경입니다. 반도체 이익과 마진은 실제로 숫자로 확인이 되고 있고 전례가 없는 수준입니다. 반도체 12개월 선행 EPS 여전히 상향되면서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PER, 주가 수익 비율은 지금 10.1배.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PER은 이익 기준으로 주가가 비싼지를 알 수 있는 지표죠. 이게 높으면 통상 비싸다라고 평가를 받는데 놀라운 사실은 역사적인 최고점은 14.6배였습니다. 그와 비교하면 아직 낮은 수준이고요. 그 지난선 코스피보다 PER 12배와 14배, 위에 점선 보이시죠? 이게 더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오르는 것보다 이익의 상승 기울기가 역대급인 상황이죠. 이 우측에 나와 있는 건 자산 기준으로 주가가 비싼지를 알 수 있는 PBR, 주가순 자산 비율인데 이건 밴드상 사실 역사적인 최고치이기는 합니다. 1.6배 수준이고요. 그런데 다른 국가와 이걸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밸류에이션이 과하지는 않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노란 점 찍혀 있는 거 보시죠? ROE라고 자기자본 이익률인데 그 ROE는 회사 돈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돈을 벌어오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자본의 회전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와 산업 구조가 비슷한 대만의 경우 2026년 예상 ROE가 18.5%입니다. 위에 찍혀 있죠. PBR은 주가순 자산 비율 3.5배입니다. 우리나라는 ROE가 지금 16.4%인데 PBR은 1.7배로 대만과 우측의 일본보다 쌉니다. 현재 증권가에서 지수 목표치를 높여잡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겠죠.
월가에서 전해지는 오래된 증시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파티를 마음껏 즐겨라. 그 파티가 끝날 때까지. 그러나 끝나는 동시에 바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문 근처에서 즐겨라. 이 표현은 2008년 금융위기 전후 유동성 장세를 설명할 때 많이 인용됐습니다. 시장이라는 속성은 원래 아주 가파르게 많이 오른 뒤에도 더 추가적으로 오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너무 일찍 비중을 줄이면 그 기회 비용을 발생시키기도 하는데요. 반대로 상승장 말기의 국면에서 둔화를 또 간과하면 하락 리스크를 키울 수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현재 시장의 리스크로는 한 3가지를 꼽고 있는데요. 첫 번째, 반도체 이익 둔화, 두 번째, 외국인 수급 반전, 그리고 대외 변수. 물론 이 3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추세 상승 유지 가능성이 높다는 조언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구체적으로 현 시점에서는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자리 옮겨서 세워보겠습니다. 예,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6,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제 코스피 5,000도 꿈 같은 이야기였는데 목표 달성 한 달 만에 6,100선까지 넘보고 있는 상황. 두 분과 함께 시장 진단해 보겠습니다. 최성환 교보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부장, 이상로 와운의 파트너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 역사적인 순간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지난번에 시장 달릴 때 역사적인 순간에 우리 한번 박수 칩시다라고 했다가 아직 우리 배고프다, 갈 길이 남았기 때문에 무릎이나 칩시다 이렇게 했는데 무릎 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단기간 코스피가 올랐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먼저 파트너님.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을 바라보는 것은 저는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과거에 보면 이제 산업혁명이라든지 뭔가에 대한 혁명이라는 것이 붙으면 그때는 우리의 예상을 항상 초월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한 부분은 이제 고점을 논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 제가 연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5,000포인트에 대한 부분은 이제 시간 문제고, 언제까지 갈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예측하지 말고 현재에 대한 상황에서 좀 더 적극적인 매수로 동참하자는 말씀을 지금도 드리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지금 이제 금융혁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금융혁명에 뒤에서 본다면 결국에는 금융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고, 이것이 어떻게 본다면 지금 현재 세부적으로 본다면 전반기에 그러니까 6월 달까지 이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자금을 일부 주식시장으로 유입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주식시장에 대한 상승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만큼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 있던 투자 자금의 일부들이 주식시장으로 좀 더 넘어오면서 지금 주식시장은 결국 우리가 실제로 이제 강남 건물이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하는 것처럼 주식시장에서에 대한 강남 건물 같은 주식 사기가 저는 상당 부분 열풍이 아직까지도 끊이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는 고점을 논할 필요는 전혀 없고, 지금 현재로서는 좀 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월요병을 사라지게 해줬다, 이런 얘기도 지금 많이 들리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월요병이 사라지게 된다? 원래 월요일 되면 상당히 피곤하지 않습니까? 원래 네. 피곤한 날이 월요일인데. 저 아직도 피곤한데요. 그런데 주식 투자자분들은 최근에 주식 시장이 열리는 것을 기다리다 보니까 월요일의 피곤함도 사라진다, 뭐 그런 뜻에서 월요병도 사라졌다, 이런 얘기도 많이 우스갯소리로 하고는 있습니다. 뭐 저도 그렇군요. 마찬가지고요. 그만큼 지금은 설레는 마음으로 시장에 동참할 수 있는 단계, 그리고 이 마음을 좀 더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 동안 국내 증시가 안 여니까 네. 월요일만 기다려서 그죠. 오늘은 과연 시장이 어디까지 갈까? 이런 원래 설레는 월요일이 마음으로. 출근하기도 싫거든요, 사실. 네. 지금 그럼 월요병 없으세요? 요즘은 뭐 거의 그런 거 자체를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네, 부장님은 시장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사실은 약간 뭐 쏠림 현상을 동반한, 그러니까 한쪽에만 너무 이제 블랙홀처럼 수급이 빨아들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아쉽기는 한데,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여력을 가지고 달릴 수 있을까도 고민이고, 그 온기가 다른 쪽까지 확산될 수 있을까도 고민이거든요. 네, 방금 월요병 말씀하셨는데 오늘 네. 오전에 전화 통화 받은 고객분이 네.
주말이 없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와.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시장이 네. 좀 쉬지 않고 달렸으면 좋겠다. 어. 이런 우리 대표님 놀라시네요, 네, 옆에서. 저도 놀라. 저도 쉬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또 재미있는 게 금융혁명 말씀하셨잖아요. 네. 제가 보는 또 시장은 챗 GPT가 쏘아올린 AI 혁명의 또 네. 시기인 것 같습니다. 챗 GPT 나오면서 AI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고 네. 이후에 지금 HBM도 이야기 나오면서 시장에서 엄청나게 또 올라가고 있고 지금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첫 번째는 이익입니다.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게 반도체,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이익 추정치가 계속 상향되면서 네. 실적에 대한 기반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네. 어떤 성장 스토리만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게 아니라 실제 이익이 지금 추정치가 올라가면서 지금 올라간다는 점. 특히 코스피가 올해 지금 EPS 성장률이 40%가 지금 나오거든요. 지금 미국이 13.9, 일본이 9.2, 글로벌 평균이 11%니까 우리가 40%라고 하면 압도적인 성장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익의 기반으로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계속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인데 앞서 코스피가 지금 PER 10.3배 정도 예. 지금 하고 있는데 과거에 뭐 13배 정도까지도 14배까지도 있었다라고 말씀하셨고 PBR도 지금 ROE 대비한다면 대만 대비해서 절대적으로 싸다라는 그러한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그래서 지금 MSCI 지금 선진국 지수에 올해 6월에 관찰국으로 지정이 된다면 내년 6월에 정식으로 편입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MSCI 지수로 선진국 지수로 편입되면서 최대 예. 60조 원의 자금이 또 한국 증시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머니 무브가 국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네.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분히 야. 유입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네. 지금 현재 그 한국은 구조적으로 지금 2024년 기준으로 보니까 부동산 비중이 64.5%예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비중이 여기서 더 늘어날까? 아니면 여기서 이제 반대로 금융자산이 늘어날까에 대한 부분도 올해 되게 중요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주식시장으로의 머니 무브 네.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감지가 되나요, 머니무브가?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자금 오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아직 대기 자금으로 잡는 건가요? 첫 번째는 일단은 해외 주식 자금이 네. 조금씩 국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주식 투자했던 분들이 네. 수익률이 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다라는 표현이 덜 국내 좋다. 증시 상대적으로. 그렇죠. 상대적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국장을 탈출해서 미국장으로 갔다면 이제 거기를 좀 정리를 해서 오히려 한국장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머니무브는 분명히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쪽으로는 주변에서 지금 뭐 제 세무사 친구도 있고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그 처분을 하신 이후에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자녀 상속에 네. 대한 특히 이제 증여에 대한 부분들이 금융 쪽으로 금융혁명 말씀하셨잖아요. 예. 부동산도 있지만 금융 쪽으로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네. 예. 그러면 아직까지는 뭐 큰 머니무브는 감지되지 않지만 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듯 싶습니다. MSCI 선진 증시 편입은 가능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아주 수십 년간 우리가 기대했던 꿈이긴 한데 그 요건에는 못 미치죠, 아직. 우리가 네. 이머징 마켓에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체력이나 이런 경제력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한데 그래요.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네. 제도가 약간 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 정부에서 많이 선진화하고 규제를 해소한다면 충분히 전 6월에 관찰국 지정이 관찰국.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 인덱스 추종 지수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추종하는 자금이 MSCI이기 때문에 요것만 선진 증시로 편입됐을 때 그 유입되는 패시브 자금 효과가 상당하다고 해서
굉장히 우리 오랫동안 꿈을 꿔왔었는데 이제 관찰국이 이번에 지정이 되는지 한 가지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이 반도체 투톱의 랠리가 펼쳐지고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지금 반도체 투톱의 목표 주가 상향 랠리는 계속 나옵니다. 근데 아쉬운 부분이 여기만 너무 쏠려 있는 건 아닌가 하는데 업종들 어떻게 분류하고 계세요, 파트너님? 지금 이제 우리가 2024년부터 계속 AI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AI에 대한 부분을 혁명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바라본다면 지금 이제 반도체에 대한 고평가 논란은 이루어지기는 좀 힘든 상황이라 봅니다. 사실 4분기 실적까지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서 봤을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PER 10배짜리가 15만 원 구간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4분기 실적만을 봤을 때 SK하이닉스는 8.8배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PER 밴드로 보더라도 상당히 저렴한 가격대라는 거고 우리가 테슬라 PER이 약 160배 정도, 엔비디아가 300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 시장에 비해서 본다면 아직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과정이라고 판단하는 게 맞고 미국 증시 내에서도 이제 샌디스크라든지 또는 마이크론에 대한 주가가 연일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끌 수 있는 반도체가 지금은 고평가 논란 자체는 뭐 일종의 어떻게 보면 논란거리를 만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대만 증시나 일본 증시 이런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예.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문제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뭐 재단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보고 네. 저희가 뭐 지금 2월 달 초에 2월 6일인가요? 그때 한번 크게 급락 나왔을 때 들어갔던 것이 코덱스 반도체 레버리지를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저는 이 반도체가 현재 포트에서 없다면 소외가 당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보고 좀 더 적극적인 매수를 임했던 것이 이번에도 또 크게 수익이 극대화되는 그런 양상들인데 네, 텐텐베고 때 매번 저희 이제 네, 반도체에 대해서 그죠. 이 열강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최근에 제일 많이 했던 게 반도체하고 로봇이었는데요. 그만큼 지금 이런 반도체를 빼놓고는 또 우리가 이런 포트를 얘기하기가 대단히 힘든 시장의 분위기라고 보고요. 마찬가지로 뭐 어제 보니까 뭐 삼성전자 20만 원권, 뭐 SK하이닉스 100만 원권 그런 것들을 예. 사람들이 또 만들어서 밈으로 또 돌리기도 하던데 재밌더라고요. 네, 예. 그만큼 지금은 좀 더 강한 흐름들을 연출할 수 있다. 다만 이제 제가 여기에서 욕먹을 각오하고 네. 악재 두 가지 나올 수 있는 것들 말씀을 좀 드려본다면 시장 악재예요, 반도체 악재예요? 반도체 악재요. 반도체 악재 어떤 네. 거요? 지금 이제 분위기라는 것은 또 갑작스럽게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급락을 얘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 조정에 대한 관점 자체는 나올 수 있는 것이 첫 번째로는 이제 중국에 대한 추격이라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 HBM이라는 것이 네.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매출로 따져봤을 때는 15% 내외가 확인이 되거든요. 나머지는 대부분 다 이 DDR4나 DDR5에 대한 캐시카우가 형성되어 있는 매출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 10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꾸준하게 DDR4와 DDR5 가격이 오르면서 네.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에 대한 이익 전망치도 높아져 왔는데 지금 중국에서 DDR4나 DDR5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을 확장시키겠다고 하고 국가적인 재정 지원 어마무시하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 낮을 수 있는 DDR4나 DDR5에 대한 부분에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한 점유율이 가격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니까 일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중국 메모리에 대한 이슈가 좀 더 확대가 된다면 그것이 하나의 악재에 대한 소지는 될 수 있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를 본다면 이제 소매 가격에 대한 변화인데 실제 반도체가 작년 10월 달부터 SSD도 그렇고 네. 약 7배 정도 올랐습니다. 사실 소매 가격이. 소매. 그래 우리가 1기가로 따졌을 때 가격이 3,000원대였거든요. 예. 근데 지금 1기가로 따졌을 때 가격이 2만 원이거든요. 2만 원이요. 네, 2만 원입니다. 그러면 약 6배에서 7배 가까이가 가격이 올랐는데 네. 대신 이런 소매 가격 같은 경우에도 1월 달 대비해서 2월 달 가격이 좀 더 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1월 달이 고점 찍고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시점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가격적인 조정폭이 나오는 것들이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단기적인 조정은 나올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좀 할 수 있다. 다만 이제 그런 조정이 나오더라도 예. 우리가 이거를 이제 보면 안 돼. 반도체 고점이야. 이 얘기가 아니고요. 오히려 또 그런 조정을 빌미로 삼아서 우리가 또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동참하시면 어떨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흥분하고 이렇게 막 신고가 달릴 때 지금 네. 사는 게 아니라 한 번씩 흔들릴 그죠. 때가 네. 있고 그 빌미가 될 만한 조정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때 사자. 그렇죠. 한 가지가 네. 중국, 한 가지가 반도체 스팟가라고 하면 될 것 네. 같아요.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매일매일 이제 고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요즘 그 사이트가 인기가 많대요. 어제도 사실 차트 통해서 제가 그 반도체 디램 가격의 변동 체크해 드렸는데 2월 들어서 확실히 약간 그 슬로우 다운된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자, 반도체 그러나 여전히 긴 관점에서 꼭 있어야 된다 이 말씀 주고 계시고요. 자, 오늘 자동차주도 급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기아도 뭐 급등하더라고요. 관세 우려에도 실적이나 지배구조 변화 기대감이 있다고 보세요? 네, 지금 관세에 대한 부분은 또 트럼프의 또 어떻게 또 이야기가 나올지 우리는 항상 네. 불확실성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차지하고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현대차 또 그리고 현대차는 올해 그러니까 1월 달에 보셨겠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게 테슬라처럼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AI, 뭐 자율주행, 로봇, 특히 로봇이 올해 크게 또 부각되면서 그동안의 현대차 입장에서는 계속 그런 저밸류, 낮았던 밸류에이션을 이제 한 단계 좀 올려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고 증권사들도 여기에 맞춰서 목표 주가를 지금 모두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이슈 같은 경우는 현대차의 북미 지역에서 또 생산을 계속 늘려나간다는 점, 특히 또 자율주행 이쪽에 있어서 최근에 웨이모와 함께 또 계속적으로 로봇, 그러니까 택시, 그러니까 자율주행 택시에 대한 이야기가 네.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좀 오늘 특히 주가에 좀 많이 반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동안에 좀 예전에 깜보 회동 있었을 때 그 로봇 반응 보인 그 종목들이 그대로 올라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깜부 치킨 그 삼성로에 가면 그 자리가 1시간밖에 못 앉습니다. 대기석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앉아야 되는 아주 성지가 됐습니다. 그 지금도 자리에. 그런가요? 네, 그 자리에 앉으면 이제 기운을 받는다고 삼성, 현대, 젠슨왕의 기운을 받는다고 그래서 그렇게 아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어쨌든 그 지금 분위기는 현대차의 지금 분위기가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고 그리고 전통적인 그냥 완성차 업체가 아니라 이제 로봇이나 AI, 자율주행이 접목되는 그런 회사로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로 말하면 어떤 신약 개발하는 회사는 어떤 그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반면에 플랫폼 기업들은 지금 다양한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 네. 여러 가지 지금 하듯이 현대차도 지금은 변화의 그런 자리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앞서 약간 이제 저도 뭐 약간 시장에 좀 약간 약간 그렇긴 하지만 5,000포인트 때 분명히 많이 먹었다고 펀드를 환매했던 투자자분들이 네. 지금 6,000포인트 오니까 못 들어가세요.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예.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신다면 6,000포인트라 그래서 뭐 겁을 먹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이 예전에 5,000포인트의 그 그래서 기로일 20%가 수도 올라왔는데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지수는 그 당시만 해도 많이 먹었다 해서 펀드를 환매를 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지금 못 들어오고 계세요. 네, 그런 또 본다면 6,000포인트에서 지금 증권사들이 노무라에서는 8,000포인트까지 나왔고 맞아요. 그리고 국내 증권에서는 하나증권이 7,900까지 내놨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뭐 여전히 업사이드에 대한 부분은 네. 반도체 말씀드린 현대차 네. 이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제가 보기에는 겁을 먹으실 필요는 없을 네. 것 같다. 파티를 아까 표현 잘하신 것 같은데요. 파티를 지금은 즐기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로봇이라는 예, 그 별명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로봇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뭐 지금 현대차 그룹이 오르는 것도 사실 뭐 자동차뿐이겠습니까? 네. 뭐 로봇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이 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지금 로봇주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액추에이터 안에 들어간 감속기 관련된 기업들도 같이 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뭐 SBB테크나 SPG 예. 이런 기업들도 좋은 모습들인데. 근데 멀티플이 네. 너무 높지 않아요? 이 다른 로봇 그렇죠. 테마주들은?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뭐 반론을 또 제기를 한번 해본다면 네. 우리가 지금 현재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1위에서 10위권 안에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제일 많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그 제약바이오를 보면서 우리가 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아, 대부분 다 적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바이오는 전통적으로.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되는 것이 코스닥에 대한 활성화를 얘기한다고 해서 그러면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에 그냥 시가총액만 높다고 해서 들어갈 것이냐. 예. 요즘은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동적 투자자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상당한 스마트한 투자자들, 그 능동형 투자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만큼 네. 방송 보다가 아니면 유튜브 보고 그리고 또는 본인이 공부하고 또는 조언을 받고 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지금 이제 코스닥의 시장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제약바이오, 수치로 잡히지 않는 제약바이오에 대한 그런 구름을 잡을 것이냐, 아니면 그 뒷단에 있는 그 뒷단에 있는 로봇이라든지 또는 네. 이제 반도체라든지 또는 2차 전지 같은 그래도 뭔가에 대한 실적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쪽을 공략을 할 것이냐, 저는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결국에는 실적이 좋다 나쁘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앞으로에 대한 성장 가능성을 내가 수치화로 볼 수 있느냐 못 보느냐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실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저도 공부를 많이 했지만 예. 우리가 뭔가에 대한 치료제 연구를 한다고 해서 그에 따른 이제 중간 과정 자체를 면밀하게 판단하기 대단히 힘듭니다. 힘들죠. 그렇지만 우리가 로봇이라든지 또는 반도체나 지금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뭔가에 대한 캐파가 바뀌는 것이 보이고 이렇게 되면 이런 흐름으로 돈줄이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걸 네. 어렴풋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코스닥에서에 대한 대전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결국 일부 수치라도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재평가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이 AI 혁명에 이어서 로봇주에 대한 재평가로 나타나면서 실적도 같이 따라올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우리가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 것은 생활의 편의성, 기술적 혁신,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실적의 후행성이거든요. 예. 그 실적은 뒤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저는 충분히 로봇 부품주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봇 탑픽은 뭐예요, 그러면? 부품주 안에서? 뭐 지금 뭐 저는 SPG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결국 네. 우리가 삼성이 앞으로에 대한 미래 먹거리로 저는 로봇을 분명히 선택할 거라고 보고요. 네. 거기에 또 부품이라고 봤을 때 로봇에 대한 국산화가 들어갈 때 가장 크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감속기 분야이기 때문에 이 SPG라는 기업에 대한 주가적인 상승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우리가 아틀라스라는 로봇이 공개되고 난 다음에 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놀랐는데 사실 아틀라스에 들어가는 부품은 대부분 다 일본산입니다. 어허.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보면 국산화에 대한 이슈는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일본계 하모닉 드라이브인가 그쪽인가요? 네네. 아. 그 일본이 일단은 2022년도까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 85% 이상입니다. 이제 그 특허들이 만료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국산화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하, 그 부분을 예.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허 만료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부품주 안에서 SPG하고 무지개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 종목 골라주셨고요. 이제 각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 시장에 뛰어내리면 안 된다라고 보시고 유동성의 힘으로 조금 더 시장의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셨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시점 어떤 섹터에 집중을 하면 좋은가 조언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현대차 뭐 그런 네. 많이 올라가는 그런 쪽에 그런 추가적으로 신규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뭐 안 올랐던 앞서 지금 말씀하셨던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그런 쪽으로 들어갈 거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은 확실하게 시장이 지금은 주도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도주에 분명히 하시는 게 맞고요. 물론 이제 이쪽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따로 뭐 제약바이오도 공부하시고 산업별로 이렇게 업종별로 2차 전지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있어서 거기서 기업별로의 이익이라든지 성장성을 파악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쪽에 있는 부분들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 아마 작년 연말 나왔을 때 반바지로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반도체에는 당연히 주도주고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오는 조금은 어렵지만 최근에 3월 달에 지금 IT도 좋지만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거라고 지금 대부분의 그런 제약 바이오 섹터 쪽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유는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성과들이 일부 기업들이 나온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에서는 그런 종목들 그리고 2차 전지는 ESS 계속적으로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예. 로봇도 최근에 다시 한번 거기에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로봇과 ESS도 같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하고 로봇까지.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로봇, ESS 키워드였습니다. 2차 전지. 자, 마지막으로 저희 뭐 반도체 이야기 다 했고 로봇 했기 때문에 그 외에 나머지 어떤 섹터에 주목하시는지요? 저는 에너지 에너지. 꼭 말씀드리고 가고 싶은데 이제 에너지라고 하면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전력 설비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속 봤잖아요. 그래서 그 에너지 전력 인프라 빅5 뭐 우리가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HD 현대일렉트릭, 일진전기, 재룡전기 이렇게가 빅5인데요. 이 기업뿐만이 아니라 지금 봐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라든지 또는 전력에 대한 부분 자체를 지방에서 끌어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선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네.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 본다면 결국에는 이 전력을 직접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발전소를 운영하는 기업은 어디가 있을까를 또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운영하고 있는 발전소 기업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전력을 생산할 때 한국 전력만 100% 생산하는 게 아니고 민간이 50%가 참여를 해서 같이 생산해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이런 전력을 직접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 에너지 중요합니다. AI 시대의 에너지 뭐 각국에서 다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와 연관되어 있는 밸류체인 찾아내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뭐 ARS 고지하실 부분이 있으시다고요? 네, 맞습니다. 2026년도 뭐 올해도 주식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VOD 보시면서 즐겁게 현명하게 2026년도 투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상로 와운의 파트너 최성환 교보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부장 두 분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무역 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우리는 믿었습니다. 주도주의 오름세는 계속될 것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업과 산업의 성장. 한국 경제의 새로운 전환. 한국경제TV는 한국 증시의 다음 도약을 응원합니다.